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를 맡은 학술발표회 준비위원장 김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저희 학술발표회 원태상 기념강연에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원태상 기념강연은 대한민국 수공학계의 프론티어 정암 원태상 서울대학교 교수님을 기념하기 위한 초청 강연으로 우리 학회 회원 중 학술 활동이 가장 우수하고 학술적 공헌이 지대한 회원을 강연자로 선정합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준비위원회에서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엄정한 심사를 통해 후보를 추천하였고 회장단 회의에서 인준을 거쳐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올해 원태상 기념 강연자는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유철상 교수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동시대 유사한 분야를 연구하시는 분으로서 유 교수님의 학문적 열정과 연구 결과에 늘 존경을 표할 수밖에 없는 학자여서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잠시 유철상 교수님의 좀 이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상 교수님께서는 고려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에서 공학사와 공학석사를 하셨고 1995년 텍사스 A&M 유니버시티에서 공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그 후에 2003년도부터 고려대학교에 재직하시면서 고려대학교 방재과학기술연구소 소장, 대한토목학회 부회장, 한국수자원학회 부회장, 그리고 현재는 한국습지학회 회장으로 계십니다. 지난 25년 동안 100여 편의 SCI 논문을 포함해서 300여 편의 논문 실적이 있으시고요. 여러 가지 수상 실적도 있으십니다. 방재학회 학술상, 또 저희 학회 학술상, 물학술단체 총연합회 학술상, 그리고 한국습지학회 학술상을 받으셨고 해외에서는 2019년 ASC Journal of Hydrologic Engineering에서 베스트 케이스 스터디 어워드를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2021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셨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선형 시스템 수문학 Linear System Hydrology입니다. 네, 큰 박수로 유철상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유철상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를 제게 허락해 주신 수자원학회 배덕효 회장님을 포함한 회장단 또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오늘 주제로 선택한 그 키워드가 선형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그리 어렵지 않은 시스템이지만 이게 이제 수문학 분야에 얼마나 크게 적용되고 있는지 하는 그 관련된 내용을 후반부에 중점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오늘 뭐 말씀드릴 내용은 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이력 포함해가지고 그다음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연구들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주요 연구 주제별로 이제 어떤 것들을 했는지 보면서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선형 시스템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력을 김영호 교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대학을 들어왔을 때 1983년도였습니다. 83년도에 윤영남 교수님이 사실은 고려대학교로 부임해 오셔서 제가 윤영남 교수님께 이 수자원 공학 관련된 내용을 아주 충실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수문학이라는 것을 지금 전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학부 때 그 윤영남 교수님이 이제 공업수문학을 강의를 하셨었는데
제가 그때 아주 좋은 학점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은 수공학을 전공을 하게 됐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석사 과정 동안에 사실 그 두 분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고인이 되신 최영박 교수님, 그다음에 윤영란 교수님의 이제 지도를 받았었는데 두 분의 스타일이 완전히 천양지 차이로 크게 다르십니다. 그래서 최영박 교수님은 우리 물 관련된 역사, 그다음에 사례, 외국 뭐 사례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관련된 상식을 넓히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고, 윤영남 교수님은 워낙 치밀하셔가지고 야, 사람이 어떻게 저런 식으로 강의를 할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꼼꼼하시고 그러셔가지고 저희가 사실 윤영남 교수님이 내주신 숙제를 하는 데만도 거의 일주일을 다 써야 될 정도로 굉장히 하여튼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유학을 준비하게 됐는데, 사실은 유학을 준비하게 된 뭐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영화를 좋아한 탓이 큽니다. 그래서 대학원 다니면서도 이제 굉장히 많이 영화를 봤었는데, 뭐 여러분 제 세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사실은 저 영웅본색 거의 10번 봤고요. 그 천녀유혼이라는 영화도 10번쯤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미국 영화로 프레시댄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헝그리하게 일을 하면서 밤에 공부하고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야, 나도 미국에 가서 저렇게 헝그리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고, 사실은 쭉 뭐 석사 과정에서 이제 연구 논문도 쓰면서 이렇게 공부를 쭉 하면서 해볼만 하겠다 이런 자신감을 얻어서 결국은 미국에 가게 됐습니다. 미국에 갈 때는 수문학은 사실 재미가 별로 없었고요. 특히나 뭐 추계학적 수문학, 우리 스토캐스틱이라고 하는 그 분야는 더욱더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원래는 수리학이나 뭐 해양이나 이런 쪽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사실 처음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참 운명이라는 게 참 이상하게 돌아가죠. 그래서 요거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했던 거를 결국 미국에 가서 전공을 하게 됐고, 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 기본적으로 장학금을 그쪽에서 주겠다고 하니 사실 뭐 선택의 여지 없이 그쪽으로 가게 돼서 이제 관련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있는 분이 이제 제 미국에서의 지도 교수신데 후안 발데스라고, 여기 김태훈 교수님도 그 저분 밑에서 지도를 받으셨고, 경북대학교 김광석 교수님도 저분 밑에서 지도를 받으셨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잘생긴 얼굴이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뭐 거의 산적 수준으로 나와 있네요. 그 저 뒤에 이제 애리조나에 있는 그 사막 같은 황량한 산이 보입니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그 대학원 이런 분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제가 많이 성장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보여주시는 그 삶 자체가 제가 그 이후에 연구자로서 또는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과정에 굉장히 많은 지침이 되었고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 한 분밖에 안 계시지만 이분들께 사실 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이력은 뭐 아까 사실 김영호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뭐 컴퓨터 파일에서 찾아보니까 사진이 요 4장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90년대 제 모습이고요. 2000년대 넘어오면서 모습들이 이제 많이 바뀌어 갔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직 안 느끼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 40, 50 이렇게 넘어가 보면, 그것도 뭐 술 좀 먹고 집에 들어갈 때 보면 그 엘리베이터 거울이 있는데 어느 순간 거울을 탁 봤더니 제가 모르는 남자가 저를 딱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사람이 이렇게 많이 변하는구나 하는 거를 그렇게 문득문득 느끼게 되는데, 하여튼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많은 변화를 사실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게 몸에 생기는 변화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게 노안이 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야, 노안만 아니면 정말 힘내서 뭔가를 더 해볼 수 있겠는데 하는 그 핑계가 생길 정도로 노안이 참 불편한 거였고, 나머지는 뭐 그럭저럭 지낼만 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으로만 따지면 벌써 입학한 지 한 40년 가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박사를 받은 그 시기로 따져보면
벌써 30년 정도가 지나간 세월입니다. 제가 이제 국내에도 논문을 쓰고 해외에도 논문을 썼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학생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 키워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좀 이런 그림으로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이제 학생들이 이게 만들어준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 중에 이제 많이 나오는 그 빈도가 높은 그 순으로 해가지고 이제 글자 크기가 나타나는 건데, 뭐 역시 강우랑 관련된 연구가 굉장히 많고요. 레이더가 아주 중요한 또 키워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점 단위를 그 자료를 많이 쓴 이유에서 이제 서울이라는 키워드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유역에서 유출, 뭐 매개 변수 이런 것들이 국내 논문의 주요 키워드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해외 논문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역시 뭐 레인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레이더도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코리아라는 단어가 사실은 나타나는 게 이제 제가 굉장히 프라이드를 느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요 학술 활동을 통해서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데 그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연구 오늘 뭐 소개는 안 드리지만 뭐 조선왕조실록이라든가 아니면 추국이라든가 뭐 이런 관련된 자료, 특히 뭐 그런 연구들 김현준 박사님이 많이 하셨었는데 같이 연구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외에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게 큰 보람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주요 연구 주제로 이렇게 정리한 것들을 보면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수문학 자체는 그냥 꾸준히 연구하는 토픽입니다. 그래서 수문학 책에 나오는 그 강우부터 뒤에 이제 유출해서 홍수 추정 뭐 이런 부분들까지를 포함하는 주제가 저 지표 수문학에 대한 내용이고요. 제가 박사학위로 관측이랑 관련된 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사과정 수행할 때 했던 프로젝트가 그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이제 적도 바다 위에 있는 강수를 관측하는 트림 프로젝트라는 그거에 이제 관여해서 이제 학위 논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으로 그 적도 지역을 뭐 하루에 2번 정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강우를 관측했을 때 오차가 얼마나 생기느냐, 그거를 보정하려면 지상 보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관련된 이슈로 그 박사학위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 관련된 연구는 사실 한국에 돌아와 봤더니 그렇게 큰 뭐라 그러나 이게 임팩트를 줄 만한 건 아니었었고, 그러면서 이제 따로 관측망, 그래서 관측망, 관측오차 이 관련된 연구를 사실은 초반에 한국에 들어와서 한 10여 년 동안은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임진강에 이제 레이더가 설치가 되고, 그래서 사실 근데 관련된 연구가 이렇게 활발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국토부에서 기상청과 달리 이제 레이더 네트워크를 확보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저한테 중요한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강우 관측이 학위 논문이었는데 그거는 거의 뭐 한국에서 하기 어려웠었고, 그래서 이제 그 레이더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저 주제를 잡아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이후로 한 10여 년 이상을 꾸준하게 레이더 관련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제자들 중에도 현재까지 이제 레이더랑 관련된 일을 하는 친구들이 여럿 있을 정도로 하여튼 그 부분이 하여튼 중요한 부분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여러 가지 연구들이 이제 수행이 됐었죠. 관련된 주제들을 한번 살펴보면 그 지표 수문학 부분에서는 역시 아까 그 키워드 분석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강우랑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저께 그 바도씨 교수가 그 특강 했을 때도 강우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줬었는데,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강우랑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크고, 실제로 면적 평균 강우량을 구해 보면 시자료로 구했을 때 뭐 오차가 최대 한 30% 이상 날 정도로, 사실은 그 정도 네트워크가 굉장히 뭐 빽빽함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오차를 갖습니다. 사실 30% 정도 오차라고 하면 우리가 매개 변수를 굳이 뭐라 그러나 튜닝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큰 오차입니다. 근데 오차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나머지 과정을 또 진행을 하죠. 그래서 뭐 위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들이 쭉 따라서 내려오게 되는데, 그런 문제를 우리가 사실 굉장히 많이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침투랑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우리나라에 이제 큰 문제를 가져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SCS-CM 방법이라는 걸 뭐 보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적용하는 그 기준이 미국에서 들여온 거라서 사실 우리나라 실정에 많이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연구를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은 토양층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깊은 곳 300m 이상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 토양층이 평균적으로 한 1m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 상황이 굉장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만들어진 기준들이, 그 적용 기준들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오차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유출 관련해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 관련돼서는 이따 그 주요 연구 내용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수적도 뭐 유출의 연장이기는 합니다만 역시 유사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관측을 했을 때, 이게 30년 전이 되는 거죠 벌써. 제가 이제 관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때 관측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학문이라는 것을 할 때 실험, 관측 이런 거에 대한 그 가치 평가가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어제도 사실 그 토론회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관측의 중요성, 데이터의 중요성, 뭐 그런 자료들의 분석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굉장히 심도 있게 이렇게 논의하는 걸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드디어 이제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구나 하는 느낌을 들 정도로 이제 사실은 관측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이제 학생들한테 이 관측 관련해서, 실험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머리 좋은 학생은 이론하고 머리 나쁜 학생은 실험하고 몸으로 때우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 학문 분야는 아닙니다만 그 노벨상 관련돼서 뭐 물리학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이론 가지고 노벨상 타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다 실험 가지고 탑니다. 실제로 자기가 모르는 거, 지금까지 지구에 없었던 거를 이론으로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은 실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론에 정통한 사람이 제대로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제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우리 수문학이 사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문학 책 쫙 하면 제일 많은 게 뭐냐 하면 경험 공식입니다. 그렇죠? 경험 공식이지만 굉장히 잘 맞죠. 사실은 잘 맞게 만들어졌으니까 잘 맞는 건데, 우리가 모르는 현상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관측입니다. 측정이죠. 그 다음에 자료들이 많이 모이면 그걸 어떤 식으로든 뭐 기본적으로 통계 처리를 합니다. 통계 처리를 해서 평균적인 특성을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경험식이고, 그걸 아직도 우리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경험식들이 또 쌓이게 되면 그 경험식을 분석해서 이론적인 해석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저희 분야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고, 이 공학에서 보면 그 이론적인 배경이 이제 딱 맞춰지면 결국 이제 미분 방정식 형태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뚜렷한 이론적인 근거를 딱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학문이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론이 정립되고 나면 사실은 이제 소프트웨어들도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일을 하는 분야는 가지 마라.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공학자, 특히 이제 토목공학자는 경험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삼아서 생존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안 되고 경험식으로밖에 잘 못하는 그런 분야들을 찾아가는 게 너의 인생이 좋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실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사례로 들은 게 뉴턴이랑 관련된 얘기인데요. 중세 때 사실은 그 과학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뭐 수도승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부님들이 이제 과학, 철학 뭐 이런 것들을 다 담당을 하셨는데, 그 신부님들이 사실 연구를 하시면서 추구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그렇죠? 하나님은 무슨 원리를 가지고 이 뭐 전 세계,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여기 이렇게 살게 했는, 뭐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별의 움직임을 쭉 뭐 매일 그래서 쳐다보는데, 그거 쳐다본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지를 밝혀낼 방법은 없죠. 근데 이제 어떤 한 그 신부님이, 그 사람이 이제 티코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지만 저 별의 움직임을 내가 꾸준히 적어서 기록으로 남겨놓으면 누군가 그걸 분석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평생을 그냥 종이 위에다가 별의 움직임만 매월 며칠 별의 위치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쭉 했습니다. 그 사람의 제자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케플러입니다. 그래서 케플러가 그 자료를 분석을 해서 중요한 세 개.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사실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케플러의 3법칙을 이제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타원 궤도의 법칙,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조의 법칙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 법칙이 사실 여러분들이 관측 자료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분석을 해서 만드는 경험식들이 됩니다.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이 세 가지 식을 합친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뉴턴입니다. 그래서 뉴턴이 요 세 개씩을 합쳐서 하나의 식으로 만들게 되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근데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고 싶어 했지만 못한 이유는 그 과정에 미분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뉴턴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고안해낸 미분의 개념을 적용을 해서 그 세 개씩을 합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지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식이라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끄집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되는데 사실 뉴턴이 있었던 시대에는 뉴턴 외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그 과정, 그 유도 과정을 지금은 대학교 한 3학년 학생들이 배웁니다. 그래서 동력학 시간에 학부 동력학 시간에 그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학문의 진보가 굉장히 크게 있지만 지금으로 보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 있는 그 연구하고 있는 분야를 보면 실제 자료를 모으고 있는 건지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건지 분석돼서 만들어진 굉장히 다양한 경험식들을 또 분석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그죠 이제 공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이런 식들을 이용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문학의 내용을 다시 쭉 살펴보면 결국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죠. 근데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많은 관측을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관측 자료를 분석하는 일들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문학이 굉장히 발전을 했지만 앞으로도 갈 길이 얼마나 먼지를 그런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강우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뭐 하천에서 수위 관측, 유량 관측 관련된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 오차가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오차도 사실은 관측 방법이 많이 정교해져서 실제로 평균의 차이는 없게 관측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바이어스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오차라고 얘기하면 실제로 변동성입니다. 뭐 이 과정을 반복하면 평균은 똑같아지겠지만 실제로 관측할 때마다 우리 주어진 유역에서의 그 우량계나 뭐 이런 계기들로 관측할 때마다 들쭉날쭉한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오차라고 표현하는 거고 원격 탐사 관련해서는 실제로 지상에서 관측한 거랑 어떤 식으로 비교해야지 바이어스를 없앨 것이냐 또는 오차를 최소한으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쭉 했었습니다. 레이더랑 관련된 얘기는 아까 이제 어떻게 하게 됐는지는 말씀드렸었는데 레이더는 사실 문제가 굉장히 많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레이더랑 관련된 연구를 많이 시도하신 연구자분들이 이제 계신데 레이더는 첫 번째 문제가 이 바이어스의 문제를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더 그냥 뭐 기상청에서 오신 분 안 계시다고 가정을 하고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기상청에서 만들어낸 강우 자료는 기껏해야 실제 강우의 20-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중 편파 레이더 가지고 만들어낸 자료도 한 50% 정도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기상학이라는 그 학문 분야하고 우리 수문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위치하고 있는 그 차이에 많이 관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기상은 과학입니다. 사이언스. 수문학은 뭐 사실은 뭐 사이언스에서도 많이 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엔지니어링 쪽에 수문학이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공학하고 과학의 차이, 사이언스하고 엔지니어링의 차이가 이 관련된 분야의 발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본도 사실은 기상학이 이제 사이언스에 포함되어 있다가 이제 국토교통성으로 들어와서 이제 방제에 많이 응용되고 있는데 영국에서는 기상이 국방부 소속이었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기상 관련된 정보는 전쟁을 하는데 많이 이용하는 도구였고요. 미국에서는 기상 분야가
우리나라 따지면 뭐 상공부 예전에 이런 분야에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의 기상은 돈을 버는 도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상은 과학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현상을 규명하는 거에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고 예측하거나 하는 거에 별로 지금은 관심이 많이 있지만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 예측의 정도를 높이려고 하는 노력이 아주 형편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달라졌겠지만. 그래서 일본에서도 역시 기상이 과학이었기 때문에 일본 기상청에서 만들어낸 레이더 자료의 퀄리티하고 일본 국토교통청에서 만들어낸 레이더 자료의 퀄리티가 질적으로 틀립니다. 그래서 퀄리티 자체를 얘기할 때 한 20-30%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그 자료를 가지고 홍수 예경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형편없이 안 맞는 자료를 가지고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점이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도 그죠? 기상청 말고 국토교통부에서 원래 그 레이더를 도입하게 된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어스 문제는 하여튼 레이더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레이더 자료하고 지상 자료를 어떤 식으로 더 잘 맞출 것이냐, 또는 어떤 식으로 그 자료를 머징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큰 이슈고요. 그 다음에 레이더 자료는 격자 형태로 아주 핸들링하기 좋은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예측에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나우캐스팅, 포캐스팅, 뭐 이런 쇼텀 포캐스팅 이런 문제가 사실 레이더 관련하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타 뭐 이런 이슈들 관련된 연구들도 뭐 기회가 될 때마다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연구들이 이제 연도별로 어떻게 출판됐는지를 이렇게 살펴봤더니 여전히 뭐 수문학 관련된 연구들이 이제 쭉 많이 진행이 돼 왔고요. 특히 이제 강우량 관련된 부분들이 수문학 범죄에 이제 포함시켜놨기 때문에 이렇고 보면 강화 초반에 그 관측이랑 관련된 연구가 많이 수행이 됐고 그 중반 이후로 레이더 관련된 연구가 많이 진행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인 이제 선형 시스템으로 이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형 시스템은 아주 뭐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1차 함수 y는 ax가 있다라고 하면 뭐 당연히 뭐 저런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죠. 입력이 x1일 때 출력은 y1, 입력이 x2일 때 출력이 y2. 그래서 이런 조건 하에서 이런 입력들의 선형 결합을 입력으로 집어넣었을 때 출력이 동일한 형태의 선형 결합으로 나오는 시스템을 선형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선형은 리니어라는 뜻인데 직선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선이라고 얘기할 때 이제 곡선도 포함해서 자꾸 생각을 하는데 선형 그러면 직선이고 곡선은 비선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저런 조건이 만족되는 시스템이 선형 시스템입니다. 통계학에서 이런 선형 시스템의 개념을 적용한 예들은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사실은 이 통계학에서 이런 모형들은 통계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각 뭐 학문 분야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경영 부분이나 뭐 예측을 하거나 뭐 산업계나 뭐 어디 자료를 만들어서 뭔가를 하는 데는 다 선형 시스템이 쓰이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선형 회귀 분석이 있습니다. 이 선형 회귀 분석이 사실 이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뭐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 주성분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이 주성분 분석을 하는 이유도 컴포넌트들을 그 직교하게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선형 회귀 분석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비선형적으로 막 얽혀 있는데 이걸 선형으로 선형 회귀 분석을 할 수 있는 텀들로 바꿔내는 과정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관측 자료를 가지고 공간 자료나 뭐 시공간 자료를 가지고 분석할 때 임피리컬 오소고널 펑션이라는 걸 끄집어내는데 각 요 EOF도 직교합니다. 그러니까 요걸 선형적으로 엮어낼 수 있죠. 팩터 어널리시스도 마찬가지죠. 이 팩터들 사이에 직교하는 성질을 갖게 만들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선형 회귀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구조방정식 모형이라고 하는데 그 사실은 그 변수들 사이에 선형적인 관계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비선형적인 이런 모습을 끄집어내려는 그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회귀 분석 대부분은 궁극적으로 보면 선형 회귀 분석과 마찬가지다. 이 칼만 필터를 특별히 제시를 해드렸는데 칼만 필터는 사실 워낙 그 유명한
그죠? 실시간 그 예측 기법입니다. 그래서 요 칼만 필터라는 기법도 당연히 선형 시스템 이론에 근거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고 순차적으로 뭐라 그러나 목표물에 도달할 수 있게 만든 기법입니다. 미국에서 한 몇 년 전에 20세기에 개발된 그렇죠? 최고의 발명품 20가지인가를 선정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칼만 필터였습니다. 그리고 아폴로 우주선이 달에 갈 때까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칼만 필터다.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수자원 분야에서도 수문학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야에 이 칼만 필터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요걸 비선형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배덕호 교수님도 그 관련된 논문을 하나 쓰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종의 변종들도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뇌과학, 인지과학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가 굉장히 복잡하게 뭔가 추론을 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러냐? 실제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제 뭔가를 느끼게 되는데 이 눈으로 정보를 끄집어내서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사례로 사실은 가지고 온 그래프가 이겁니다. 이 지구 온난화랑 관련된 예측 자료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게 이제 위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사실은 조금 순화된 거긴 한데 원래 그 지구의 평균 기온이 어떤 식으로 증가할 거다라는 이 자료를 보면 앞으로 몇십 년 뒤면 지구는 불지옥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뒤에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숨어 있는 거를 사람들이 끄집어내질 못합니다. 요 아래 그래프는 거의 한 15년 전, 20년 전에 만들어진 그래프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그래프를 아예 만들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2095년이라고 앞에 두 칸까지의 자료만 일반인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저 뒤에 자료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저 뒤에 자료를 보여주면서 지구온난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아유 이대로 살다가도 몇백 년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오네 이러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을 이 지구온난화의 위험을 이렇게 부각하면서 이제 강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 위에 있는 그래프만 제시하면서 지구온난화의 위협을 크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지구온난화의 위협은 크게 얘기해도 아주 큰 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그죠? 박근혜 대통령 때 프랑스 파리에서 그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일종의 협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때 약속한 게 지구 평균 온도를 2도까지로 제한해 보자. 그래서 이제 그게 그때 협약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2도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각국이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실제로 2도 이상 지구 평균 온도가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면 그렇죠? 뭔가 정상들이 대단한 걸 한 것처럼 보여서 정치적인 이득을 얻긴 하지만 결국은 그 누구도 자국의 산업을 훼손하면서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싶은 생각은 없었던 겁니다. 근데 2도 정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확률이 한 10% 이내 정도로 작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죠. 근데 몇 년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 글래스고우라는 곳에 가서 또 다른 약속을 이제 하고 오셨습니다. 그때 약속한 게 1.5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0.5도 차이밖에 나진 않지만 그 1.5도까지 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을 제한하려면 아무 일 안 해가지고는 절대로 달성할 수 없는 목표로 확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각국은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로 무언가를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많이 한다라고 하지만 다른 나라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산화탄소랑 관련된 이슈가 전 산업을 다 뒤덮고 있습니다. 사실 수자원 분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관련된 나올 때 탄소 포집, 이산화탄소 저감, 저장 이런 이제 키워드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진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0.5도 차이죠. 0.5도 차이인데 그게 얼마나 큰 거냐면 산업혁명 이후로 한 200년이 지났을 때까지 한 80년대, 90년대까지 지구 평균 온도의 증가 폭이 0.5도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더 올라서 지금 1도라는 사람들도 있고 0.8도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죠? 산업혁명 이후로 200년 정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화석연료를 태워서 방출한 이산화탄소
그거의 영향으로 지구 평균 온도가 0.5도밖에 늘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도에서 1.5도로 줄이는 이거 굉장히 큰 거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국은 이걸 위해서, 그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당연히 이 산업 관련돼서, 비즈니스 관련해서 굉장히 큰 기회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연구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사실은 앞으로 뭐 10여 년, 20여 년 동안 요 이슈가 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문학에서 선형 시스템이 적용되는 예는 뭐 단위도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선형 시스템의 정의를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비례 가정이라든지 중첩 가정이 제가 선형 시스템을 정의할 때 그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똑같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수문학에는 이거보다도 월등하게 많은, 실제로는 뭐 거의 대부분은 아니지만 뭐 상당 부분이 이 선형 시스템 가정에 근거해서 해석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연구 사례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다 선형 시스템이라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우 부분에서 이제 제가 추린 게 임의시간 환산계수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강우 지속기간 면적 감소계수, 그 다음에 침투랑 관련해서는 이거 사실은 양념처럼 집어넣은 건데 제주도의 한천유역 사례를 잠깐 보여드리고요. 유출 관련해서는 뭐 일단 클라크 단위도 자체가 선형 시스템의 근거에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머스킹건 모형 같은 경우도 뭐 선형 시스템의 근거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뭐 알고 계신 분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수지의 저류상수 문제도 사실은 그거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임의시간 환산계수는 꽤 정밀하게 만들어져서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임의시간 환산계수랑 비교해도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아래 좌측에 있는 그림에서 보면 뭐 영국이나 뭐 호주나 뉴질랜드나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값하고 크게 이제 다르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1시간 강우 자료를 가지고 24시간 자료를 만드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한 건데, 그래서 대충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죠. 근데 실제로 보면 임의시간 환산계수라는 것을 해석하는 과정은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가 뭐 정해진 시간 요 시스템을 쓰고 있죠. 근데 비가 그 정해진 시스템에 맞춰서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1시간 최대치를 끄집어내려면 뭐 1시 정각부터 2시 정각 요 사이는 안 되고 애매모호한 시작부터 애매모호한 끝까지를 따져줘야 됩니다. 피크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요 주어진 슬롯에 비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저 환산계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환산계수는 강우의 특성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실제로 임의시간 환산계수는 강우의 시간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랑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두 가지가 실제로는 하나의 이슈인데 우리가 저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그 강우 시간 분포를 가지고 임의시간 환산계수를 유도한 뒤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관측 자료를 가지고 만든 임의시간 환산계수랑 가장 비슷한 게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사실 검토를 해봤었고, 그 결과로 보면 카이퍼추라는 그 시간 분포하고 그 다음에 교호블락이라는 시간 분포가 그래도 가장 그럴듯하게 우리나라의 강우의 시간 분포를 말해준다, 대변해준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허프 분포는 지금도 이제 굉장히 뾰족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굉장히 이 부드러운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실제 강우 현상을 나타내는데, 특히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큰 애로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강우 지속 기간인데, 우리나라는 그 임계 지속 기간이라는 개념을 그 하천에서의 그 설계 과정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임계 지속 기간이라는 저 개념은 저수지, 저류지를 설계할 때만 쓰고 있었는데 실제 허프라는 시간 분포를 쓰기 때문에 실제 적용을 해보면 임계 지속 기간이 나옵니다. 홍수량을 가장 크게 하는 시간을 이제 구할 수 있는 건데, 요거는 뭐 어찌 됐든 간에 시간 분포하고 연계된 겁니다. 만일 우리가 허프라는 분포를 쓰지 않고 다른 분포를 쓰게 되면
실제로는 그 임계 지속 기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계하시는 분들은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설계 실무고 해외에서는 사실은 이런 방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유역의 크기랑 상관없이 무조건 24시간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4시간 호우 사상 안에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피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임계 지속 기간을 구하고 뭐 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24시간을 지속 기간으로 쓰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그 논문들이 몇 차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뭐 그건 타당하다라는 결론을 얻었고요. 저희도 그 관련된 자료를 쭉 분석을 해 보니 24시간 정도를 쓰면 실제로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면적 감소 계수는 뭐 우리 이제 호우의 공간적인 패턴을 많이 따지는데, 이 통계학적으로 보면 결국은 점 강우하고 면적 평균 강우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그냥 선형 회귀 분석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결국은 뭐 주어진 제형 기간에 대한 홍수에 대해서 그 강우량이 어떤 식으로 연결돼 있느냐고 그 비례 상수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면적 감소 계수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은 넘어가기로 하고요. 침투랑 관련돼서 사실은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SCS CM 방법이 미국에서 만들어졌는데 그 방법을 그대로 들여옴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문제가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수문학적 토양군 분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ABCD로 나누게 되는데, 최근에 그 농촌진흥청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연구 조사를 거듭을 해서 최근에 만들어진 자료는 과거 거랑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좋은 퀄리티를 갖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10여 년 전인가 그 전에 만들어진 걸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최근 거로 업데이트를 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유출 해석할 때 이제 클라크 단위도라는 걸 쓰죠. 그래서 클라크 단위도는 심플하게 보면 선형 하천하고 선형 저수지를 묶어놓은 모형입니다. 내시 모형 얘기를 하면 그냥 선형 저수지를 N개 묶어놓은 모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워낙 잘 맞아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유출 해석에 쓰이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론적으로 유도를 해 보면 실제로 클라크 단위도의 지배인자가 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했었고요. TC하고 K, 집중 시간하고 저류 상수가 굉장히 큰 이슈인데, 이게 두 개, 선형 시스템 두 개가 묶여서 클라크 단위도를 만들었는데, 공교롭게도 요 둘 사이의 관계가 비선형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유출 수문 곡선을 만족시킬 수 있는 TC하고 K의 조합은 무한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최적화 방법을 쓰더라도 유일하게 TC하고 K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하나를 고정하고 나머지 하나를 추정하는 방법들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뭐 현명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시 모형의 구조를 반영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 조건을 붙여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경험식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경험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고 이론적인 배경을 좀 덧붙여봤더니, 실제로 경험식이 난류 상황일 때 저런 함수로 표현돼야 되고 측류 상황일 때 저런 함수로 표현된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할 수 있는 그 경험식들을 쭉 구해봤더니 아주 공교롭게도 대부분의 식들이 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류 지역은 특히 이제 난류 상황일 가능성이 많죠. 사류일 가능성이 많고, 하류 쪽에서 이제 상류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때 실제로 적용하는 경험식이 달리, 그죠? 형태가 달리 돼야 된다는 건 자명합니다. 그래서 상류나 하류나 공이 적용될 수 있는 식을 찾는 거는 이론적으로도 어려운 일이다. 저류 상수 관련해 가지고는 너무나 불확실성이 많아서 실제로 관여하고 있는 인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건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연구가 더 필요한 분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 문제는 사실은 소유역 분할을 하면 할수록 홍수량이 커지는 문제점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소유역 분할을 했을 때 또는 유역이 합쳐질 때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를 이제 파악을 해본 거고, 그래서 실제로 저 과정을 통해서 그냥 경험식을 적용해서 TC하고 K를 결정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증명한, 검증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역이 이런 식으로 소유역 분할이 되게 되면 최종적으로 상류부터 하류까지 실제로 TC하고 K가 어떤 식으로 쭉 만들어져야 되는지를 제시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이 논문이 사실은 그 한 2년 전에 이제 올해 논문상에 선정됐던 논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머스킨건 방법에 매개 변수 X하고 K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배운 거는 다 관측 자료를 분석해서 이제 배운 거죠. 그러니까 미계측 유역에 대해서 이걸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계측 유역에 대해서 경험식을 써서 TC하고 K를 구하는데 왜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X하고 K를 구하는 건 안 되느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시작을 해서 실제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X하고 K가 결정될 수 있음을 보인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개 남았습니다. 댐인데 댐은 기본적으로 저류하고 유출 간의 관계가 선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펄스 방법, 수정 펄스 방법을 다 기억을 하실 텐데 거기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저류량과 방류량 사이의 관계 곡선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로 주어지든지 테이블로 주어지는데 이게 선형이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댐의 능력을 어떤 식으로 정량해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저류 상수를 가지고 정량화를 해 보자. 그래서 홍수 조절 용량 부분만 따져서 그렇게 해 봤더니 지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했을 때 가장 잘 근사화되고 소형강댐 같은 경우 저류 능력이 저류 상수 시간으로 표현했을 때 한 42시간 정도, 43시간 정도 나왔고 소양 충주댐 같은 경우는 22시간 정도 나왔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소양강댐하고 충주댐은 규모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류 능력 또는 치수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충주댐이 소양강댐의 반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뭐 자명하죠. 사실은 유역의 규모가 충주댐이 2배 이상 되는데 그죠? 댐의 규모가 똑같으니까 홍수량이 워낙 커서 충주댐에 물을 오래 가둬둘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아지는 거죠. 남강댐 같은 경우는 더 극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이제 정량화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 내용이 되고 평화의 아주 뭐 굉장히 뭐 하여튼 이슈가 됐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거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쭉 이력이 내려오는데 현재 상황으로 평화의 댐의 저류 능력은 5시간 이하입니다. 4시간 3.9시간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굉장히 큰 구조물로 만들어 놨지만 실제로 치수 능력이 그렇게 큰 댐은 아닙니다. 만일 이게 사실은 문제가 오퍼레이션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러는 건데 우리가 다른 댐들에 적용하는 평균적인 오퍼레이션을 적용을 하면 평화의 댐은 그 치수 능력이 20몇 시간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못하지만 이런 댐들이 사실은 굉장히 큰 홍수 치수 능력을 가질 수 있는데 현재는 뭐 사실 방법이 없어서 이런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연구인데 사실은 뭐 요새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 뭐 레질리언스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이슈고요. 우리 하천 관련해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일단 건철화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그 다음에 하천으로 이제 식생들이 엄청나게 이제 침범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뭐 철도를 기차를 타고 가거나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 이렇게 하다가 뭐 안성천도 나오고 모두 이렇게 보면 완전히 풀맛에 잡초밭에 또 경우에 따라서 숲으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왜 생기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뭐 사실 다른 연구에서도 일부 연구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앞으로 우리한테 이제 계속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물 공급 능력인데 이게 사실은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성이 초반에 이제 정해지게 되고 한번 방향성이 정해지면 흔들기 되게 어려운데 우리는 수자원 공급하는 방식이 필요한 양만큼 결정된 양만큼 공급하는 방식으로 돼서 일종의 좀 뭐 버퍼를 두거나 미래를 위해서 이 정도 크게 하자 이런 개념은 전혀 적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수자원공사가 가지고 있는 댐 예를 들면 그 댐들은 전부 그만큼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댐이지 미래 물 수요가 증가하거나 이런 상황이 바뀌었을 때 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한 20년에 한 번 정도 뭐라 그러나 그 공급 실패 정도를 용인한다라고 해서 그 정도 재용 기간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변해가는 상황을 고려하면 실제로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는 것 같고 한강 유역은 뭐 제가 평가해 본 바로는 3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그 가뭄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나머지 유역 같은 경우는 10년이나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사실은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고, 예전에 이제 김승 박사님도 사실 그런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1900년대 전후로 뭐 사실은 재형 기간 100년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극심한 가뭄이 있어서 뭐 결국 뭐 새 천지개벽을 하는 이런 난리가 발생을 했는데, 최소한 그 정도는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이 사실은 뭐 법 제도가 모든 걸 우선하게 돼 있는 거죠. 어떻게 할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주도로 이런 것들을 바꿔주고 홍수처럼만 바꿔주면 사실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 뭐 한강에 재형기간 300년 적용하고 이렇게 되죠. 근데 그런 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그죠,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제가 지금 이제 뭐 습지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래서 그 관련해서 사실은 뭐 이런 연구들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물관리 일원화가 돼서 굉장히 좋은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홍보는 많이 했지만, 사실은 수자원학회 입장에서 보면 물관리 일원화로 돼서 이 수자원 관련된 분야가 무주공산이 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공교롭게도 물관리 일원화가 뭐 수량 수질을 한꺼번에 고려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환경부에서 너네는 물만 해, 환경생태 그 글자는 꺼내지도 마, 뭐 이런 식이 자꾸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 위기의식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수자원의 미래는 환경생태를 빼고 사실은 얘기할 수 없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목소리를 내서 우리 뭐 과거처럼 뭐 홍수 가뭄에 그죠 한정돼서 뭐 일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미래는 미래지향적으로 융복합식으로 우리 물관리 사실은 통합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더 다른 분야가 우리 수자원 학회에서 사실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으로 하여튼 뭐 좀 부족하지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